예, 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홍수처럼 쏟아지는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수치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유심히 이렇게 좀 관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제학, 정치학 공부할 때 이렇게 통계 수치로 사실은 사회과학도 이렇게 증명하는 법을, 내 주장을 입증하는 법을 이렇게 되게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걸 보고, 그래. 어쨌든 어떤 주장을 할 때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치만큼 사람들을 설득하기 좋은 게 없구나. 그때 제가 배우고 그 이후로 어쨌든 수치에 제가 되게 민감하게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와서도 제가 2007년 대선 전략기획팀에 있을 때도 당시는 그렇게 여론조사가 지금처럼 활발하지도 않았고 기법이 정확하지도 않았지만 그때도 여론조사 심지어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제가 관찰하고 그 당시 2007년 대선하고 그 다음에 2012년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여론조사는 그 기법이 더 발달을 해가지고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이 극단주의에 있는 사람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의 그 방식으로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꽉 막힌 분들은 늘 얘기하는 게 그 여론조사 기관 응답률이 기껏 3%밖에 안 되는데 5%밖에 안 되는데 그걸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통계에서 이래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강에 무슨 다리가 있다. 그 다리를 1개인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실제 길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2735m다 이러면 한 명이 물으면 그걸 5km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m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500m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근사치를 맞추기 힘드는데 이 샘플을 늘릴수록 참 신기하게도 실제 이 수치에 근접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밖에 응답 안 하네, 몇 프로밖에 응답 안 하네. 이거는 늘 지는 쪽에서 하는 소리고 3%밖에 응답하지 않고 5%밖에 안 해도 이미 그 샘플 1000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1000개 샘플을 가지고 그 유추하는 기법, 해석하는 기법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맞아요. 근데 심지어 한 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도 그런데 이걸 여러 여론조사 기관을 예를 들면 10개 정도를 놓고 관찰하면 저같이 그렇게 10개 정도를 놓고 관찰을 하면 대충 수치가 보입니다. 특정 언론과 제가 여론조사 기관을 솔직히 까고 싶은데 까면 또 명예훼손했다고 그럴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고 좌측으로 많이 치우친 여론조사 기관 언론사가 있고 우측으로 치우친 여론조사 기관 그 다음에 언론사가 있는데 그것도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어스 된 거 편차를 대충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에서 빼고 여긴 더하고 하면 대충 근사치가 나온다는 것도 이제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수치가 마냥 무시할 바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은 되게 초조할 것이다. 그리고 초조를 넘어서 이제는 불안과 공포의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어쨌든 이 추세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치가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치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역전했을 때 그 수치보다 지금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더 벌어져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10% 정도는 벌어졌다고 보는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가 대선 석 달 남았을 때 여론조사 최대 벌어졌던 게 10%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지금 한 13%까지 벌어지는 게 나오고 물론 1%짜리도 있어요. 근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그리고 이 수치가 보통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하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특히 윤석열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겼다는 그 의식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캠프 내에서 어쨌든 이제는 그러니까 이미 크게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기고 난 이후의 권력 싸움을 이미 먼저 시작한 그런 느낌이 보일 정도로 지금 김종인, 뭐 김병준, 그다음에 누구죠? 김한길, 그 신삼김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김무성까지 이 네 명을 사김 시대.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있지만 사실 허수아비고 뒤에서 이렇게 원로들이 이 나이가 이제 70 넘는 70 가까운 분들이 뒤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마치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중심제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각제처럼 각 뒤에 거물들이 쥐고 흔드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각제로 가기 위한 포석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은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미 다 이긴 판으로 생각하고 내부 집권 이후에 권력 싸움을 미리 하고 있는 느낌이고, 근데 민주당은 현재 정신을 못 차리겠는 것 같아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느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슨 좋은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상태로 가진 않는다. 저도 이 상태로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 상태로 10% 이상 이명박 때처럼 500만 표 이상으로 벌어져 이긴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나중에 3% 정도의 박빙으로 갈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3%의 박빙으로 간다는 게 민주당이 3% 안에서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예전엔 참 그 책사들이 많고 머리 쓰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참 이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갖고 또 그걸 실행에 옮기는 기민함도 보이고 민첩성도 보이고 유연성도 보이는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4년 동안 너무 배가 불렀어요. 너무 삼천리 금수강산의 선거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쥐락펴락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부르다 보니까 과거의 근성도 없고 이제는 그 아이디어 창의성도 없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판도 못 읽고 있다 보니까 기껏 이제 양정철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뭐 한마디씩 얘기하는 거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참모라면 요즘 뭐 비단 주머니 유행하더라고요. 뭐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민주당에 이 방송은 민주당 쪽 사람들이 안 볼 거니까 얘기를 하면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비단 주머니, 이걸 동시에 다 써야지 당신들이 그나마 이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승부를 쪼아볼 수 있지, 현 상태로 가면 더 크게 진다. 그럼 첫 번째 비단 주머니 뭐냐? 내가 만약에 민주당의 핵심 선거 참모라면 현재 이 지역적인 구도에 있어가지고 호남 빼놓고 다 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호남은 마지막에는 결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들도 어느 정도 결집을 할 거라고 봤을 때는 결국 어디를 노려야 되냐? 자기가 이미 표를 갖고 오지 못하는 지역에 집중할 것보다는 저는 지역적으로 만약에 승부수를 던진다면 다시 충청권에다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럼 충청권은 어떠냐? 이념과 뭐 적폐청산 뭐 이런 걸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충청권 특히 이해관계 이득에 빠르기 때문에 충청권에다가 파격적인 공약을 던져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다른 지역에서 욕을 하더라도 충청 사람들만이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기대와 그 기대를 지키기 위해서 결집할 수 있는, 표로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그 투표장에 반드시 가서 민주당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게 뭐 청와대 이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 이전이 될 수도 있고, 180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충청권에 대한 정말 말로만 그동안 떠돌던 그 수도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번에 민주당이 정말 정권을 잡으려면 승부수를 충청에 놓고 한 센 공약을 한번 던져야 된다. 다른 지역에서 이거 파퓰리즘이다 얘기하더라도 충청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게 설레게 만들도록 던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비단 주머니를 제가 풀면 세대적인 면, 지금 세대적인 대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그룹이 어디였냐면 30, 40 세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일하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세대는 40대밖에 없어요. 나머지에선 다 져요.
그러면 다시 민주당이 이걸 이제 되돌리려면 30대가 마음을 다시 민주당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 거기다 더 나아가서 20대까지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만약에 제가 민주당의 선거 참모라면 저는 용산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용산에다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뭐 50만 호를 짓겠다. 50만 호 지을 공간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짓는다고 발표하면 돼요. 그 100만 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0층으로 90층으로 다 높이면 돼.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혼 부부들, 그다음 청년들이 월세 10만 원, 20만 원 내고 예를 들면 진짜 원룸처럼 10평대 정도 미만에 살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그러니까 월세를 한 40만 원, 50만 원 내면서 뭐 저기 20평대 후반, 그다음 30평대 초반 되는 돈 좀 더 내고 그렇게 해서 40대까지 그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실제로 정부 여당이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준다면 거기다 50만 원 주면 서울 집값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강남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집 가진 소위 말해 전통적인 그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민주당한테 기대를 거는 지지층하고 갈리게 되고 거기서 결국은 실제적인 선택을 하는 그 중도층과 청년층들이 내한테 실제적으로 이 당을 찍으면 저런 기회가 온다고 싶으면 청년들은 찍어요. 마음이 돌아져요.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후보나 이 국민의힘에서 정책으로 선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그동안은 국민의힘,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거치면서 자유한국당 거치면서 이 당의 실정을 바탕으로 반사이익을 누렸다면 이제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란 당이 민주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돌려가지고 이 대규모 2030 세대들이 열광할 수 있는 당장에 표를 찍으면 당장 내한테 도움이 올 수 있는 그 정책을 쏟아놔야 된다. 말로만 뭐 무상주택, 뭐 그다음에 무상교육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거. 그리고 제가 서울시장 나왔을 때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무상교육 부분. 지금 현재는 그 개인 그 사설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줄을 서야 되고 신혼부부들이 또 청년들이 이게 애 맡길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국공립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 시설로 전환을 해가지고 대규모 그 다음에 이 결혼했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마음대로 맡기고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것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기 때문에 그것도 열광할 것이다. 이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던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비단 주머니는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이 세 명이 독자적으로 단일화는 못할 거다. 저는 그래 봐요. 안철수와 김동연 두 분의 단일화는 있을 수 있지만 심상정까지 넣어가 세 명이 단일화해가지고 이 기존에 있는 두 양대 거대 정당 후보하고 겨루는 판은 안 된다.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냐면 민주당 이재명이 나머지 그 세 명의 그 단일화를 한꺼번에 묶어낼 수는 있어요. 국민의힘 쪽으로 안 가게. 안철수도 지금 계속 지금 국민의힘이 혼자서도 50% 이상 득표해가 이긴다고 지금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김종인, 뭐 이준석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안철수는 계속 지금 코너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 뭐 그렇게 뭐 문재인하고 원수졌다고 그동안 공격했지만 이 기득권이라고 몰고 이 세 명의 단일화를 만약에 민주당이 엮어낼 수 있다면 이건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또 카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뭐 심상정 후보하고 정의당하고 민주당은 전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만약에 두 당이 연합을 했을 때 선거 연대를 했을 때 국민의힘을 잡을 수 있다면 이 의미가 있지만 이게 차이가 너무 벌어져 가지고 10% 차이가 벌어지는데 심상정이 5%를 올려도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심상정도 독자 행보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해 가지고 판을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위주로 가고 있는 판을 어떻게 민주당 쪽으로 당겨서 모든 이슈와 주도권을 당겨서 민주당이 가느냐. 여기에 저는 모든 승부가 달렸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 새끼 민주당 첩자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도리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우리 후보들이 주로 우리 당 제 유튜브 몇 명 보지 1000명도 안 되는 분들이 보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 당 지지자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 세 가지를 막을 수 있는 선제 조건, 선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충청권, 그 다음에 2030을 놓치지 않는 정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려는데 우리가 먼저 안철수를 끌어놔 버리면 이 단일화는 뭐 김동연 심상정이 뭉쳐도 효과가 줄어든다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대비책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무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고민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제 상상력이고 제가 대선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온 거니까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고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께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금요일 저녁 맞으시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